이어서 논문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논문 세미나를 진행할 황우영 석사과정이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트랜스포머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표현학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과 2개의 논문 그리고 디스커션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란 관측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의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은 주어진 시계열을 참고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시계열 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과거 데이터를 이해 및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정보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시계열 데이터 예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주식시장 예측, 날씨 예측,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Manufacturing Earlier Prediction 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 Problem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는 해당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한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시즈널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특성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예측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장기 의존성, 즉 시퀀스 데이터의 은닉층의 과거의 정보가 마지막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잘 어떻게든 완화시키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 예측 분야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실 때 스테이셔너리한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넌 스테이셔너리한지, 장기 시계열인지 단기 시계열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는 우선은 많은 방법론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통계적 기법,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이 있는데, 각각의 기법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딥러닝 방법론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7년 구글 브레인에서 립스에 투고한 논문으로서 현대의 자연어 처리 NLP 분야 네트워크의 핵심 논문이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이 그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제 기존 시퀀스 데이터에서 활발히 활용되던 RNN과 CNN을 완벽하게 배제하였고, 또한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전역 의존성과 데이터 간의 순서를 끌어내기 위해 전적으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존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모델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데이터의 위치 정보가 한 번에 입력되어 계산 복잡도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서 각각의 인코더, 디코더 내에 여러 레이어의 어텐션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또 한 번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인데, 우선은 그 당시에는 RNN, LSTM, GRU와 같은 이제 시퀀스 해당 모델들이 시퀀스 모델링, 시퀀스 트랜스덕션의 소타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리커런트 모델들은 입력 및 출력 시퀀스의 시점에 따라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 시점의 입력 값을 바탕으로 이제 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구조로서 병렬화 학습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critical along sequence length, 긴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그 시계열 데이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롱텀 디펜던스, 장기 의존성 문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리커런트 모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보다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었던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텐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텐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 값을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이제 전체 입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참고하자, 대신 참고하는 비율을 이제 동일한 비율로 참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점의 예측값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 어텐션 하자라는 동기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텐션을 계산하는 과정은, 그래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초록색 박스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록색 박스가 이제 디코더가 출력했던 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고, 주황색 박스가 인코더에 가까이 히든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제 전 시점의 디코더의 전 시점의 초록색 박스랑 인코더의 전체 시점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서 하나의 연관성 있는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 있는 값들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가중치로 변환을 해주고, 이렇게 변환된 가중치가 가중치는 인코더의 모든 데이터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에 사용될 웨이티드 썸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I have a pen 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I have a pen 이라는 문장 내에서 I가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어텐션을 뽑아왔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제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 이제 벡터, 어텐션 스코어를 뽑아냈을 때도 I라는 단어는 I have a pen 이라는 문장 내에서 자기 자신, I와 제일 높은 그 어텐션 스코어를 뽑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단어와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시점 혹은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한 그 비율을 수치화한 게 어텐션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오버롤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그 동영상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어 문장이 인베딩을 거쳐서 인코더에 들어가고, 그래서 계산된 값들이 다시 디코더에서 다시 한번 계산이 돼서 이제 번역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뒤에 장표들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6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어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과 풀리 커넥티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2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인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스케일, 소프트맥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장표에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는 인풋 인베딩 매트릭스와 포지셔널 인코딩 매트릭스가 존재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시로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이 인풋 인베딩 매트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은 이제 인풋 인베딩 매트릭스란 입력가스 인베딩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인베딩 디멘션을 차원을 512로 임의로 정했으며, 그 예시로 I have a pen이 인풋 인베딩이 들어가면 4행 512열의 이제 인풋 인베딩 매트릭스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해당 시퀀스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임베딩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뭐 사인과 코사인 주기 함수를 활용해서 각각의 임베딩 인풋 임베딩 매트릭스 그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매트릭스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그 위치 값들, 즉 트랜스포머가 각 단어의 위치와 시퀀스 내 다른 단어 간의 위치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각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와 단어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생성된 이제 인풋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는데, 앞서 설명드린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쿼리, 키, 밸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쿼리란 물어보는 주체, 키는 어텐션을 수행할 개별 데이터들, 밸류는 실제 값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예시로 이제 쿼리라 it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러한 it이 robot must obey라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어텐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단어와 관련성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scaled up product attention에서 첫 번째 단계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쿼리, 우리가 물어보는 주체 단어와 키 값들을 dot product 계산을 통해서 계산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스케일을 맞춰주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robot must obey라는 문장 내에 중에서 어떤 데이터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비율, 즉 어텐션 스코어를 뽑아내게 되고, 이 뽑아진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밸류 값, robot must obey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가중치가 적용된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Q와 K, 쿼리와 키를 계산해주고, 루트 DK로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비율을 도출해주고, 이거를 밸류에 곱해줌으로써 가중치를 반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당 장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린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have라는 단어가 I have a pen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게 쿼리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이게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I have a pen이라는 단어들이 인베딩 디멘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이게 I have a pen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4개의 값들이 나오겠죠. 이 값들을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고 모아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have라는 단어가 I have a pen이라는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와 제일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한 그 스코어를 뽑아주고, 이걸 다시 반영을 해줘요. value라는 value에다가. 그러면 attention value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multi-head attention이라는 것 또한 존재해요. 이게 왜 multi-head attention이라는 이름이 갖게 되었냐면, scaled up product 우선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서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와 제일 연관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뽑아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과 제일 높은 연관성을 가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을 하나만 사용이 되면은 당연하게 자기 자신과 제일 높은 그 attention value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을 병렬적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외에도 다른 단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개의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을 병렬화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멀티-헤드, 여러 개의 머리가 있는 attent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헤드가 하나의 scaled up product atten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헤드를 붙여서 결국엔 컴캣 해주고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로 하나의 값을 뽑아준다. 그러면 여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텐션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헤드 어텐션의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도 인코더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풋 차원과 아웃풋 차원이 같아요. 그래서 디코더 레이어를 여러 번 중첩이 가능하고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6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레이어에는 서브 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인코더에서는 이제 2개의 레이어만 이 윗부분만 존재했는데 디코더에서는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인코더 레이어를 통해서 도출된 키와 밸류 값들, 마지막 인코더의 레이어의 키와 밸류 값을 디코더의 모든 디코더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코더와 다른 점인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인데 이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이 사용된 이유는 여기서 쓰여 있다시피 특정 데이터를 무시하고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I라는 단어와 시퀀스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I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텐션을 구하게 되면 뒤에 오는 단어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래 타임 스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온다. 그래서 치팅 약간 부정 행위를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미래에 오는 값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워줘서 소프트맥스 함수 출력을 0으로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어텐션이 출력이 되고 이 출력된 어텐션이 모든 디코더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디코딩 타임 스텝을 보시면 하나씩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디코더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번역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논문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 학습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드리자면 해당 논문은 2021년 IBM과 브라운 대학교에서 SIGKDD 학회 프로시딩으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근데 프로시딩임에도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혹은 그냥 시계열 데이터의 representation learning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한 결과값 또한 잘 좋게 나와서 나중에 시계열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 또한 참고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자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표현 학습은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표현을 변환하거나 특징을 추출하여 하위 태스크를 수행하기 쉽게 만드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예시로 확률 모델의 경우 관찰된 입력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반영하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하여 예측에 사용하고 딥러닝에서는 이제 representation은 뭐 분류, 예측과 같은 작업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비선형 변환의 구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할 때 모델의 매개 변수에서 캡처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할 때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추후에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뭐 예측을 할 때 사용하거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representation learning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모든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출력을 위해 학습하는 representation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비선형 레이어가 많은 복잡한 블록 위에 쌓인 단순한 선형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하거나 뭐 데이터를 다루거나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블록이 입력을 풍부한 representation을 변환한 다음 세부 작업, 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수행하기 위해 간단한 선형 레이어만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블록에 의해 수행되는 변환 없이는 이제 간단한 선형 레이어로 abstract key feature를 추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representation learning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representation을
특정 작업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해야만 실무자가 혹은 연구자가 다양한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표현학습,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블럼 스테이트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이제 언슈퍼바이즈 학습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언슈퍼바이즈 학습의 필요성은 이제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레이블링 된 데이터는 더 없다. 그래서 제한된 양의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기존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LP와 컴퓨터 비전과 다르게 시계열 분야에서는 딥러닝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넌 딥러닝 모델들, 아래 예시로 라켓과 같은 넌 딥러닝 모델들이 분류, 리그레션 같은 분야의 소타를 달성하고 있어서 비지도 학습, 그리고 시계열의 성능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해당 논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연구하실 때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특히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단별량보다 고차원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단별량 간의 관계, 변수들 간의 관계, 그리고 단별량 내의 시간적 관계, 각각의 변수 간의 관계도 존재하고 이제 변수 내에서 이제 템포럴한 디펜던시, 시간적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다별량 데이터가 갖고 있는 비선형적인 관계 파악 및 단별량별 시간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하는 게 포캐스팅이나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해당 장표를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해당 논문의 오버롤 아키텍처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사용이 됐고 이 오른쪽은 비지도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고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버롤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이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덴스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훈련하여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방법론으로 기존의 슈퍼바이즈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과 향상된 효율성, efficiency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우선 보시게 되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m개의 변수와 w개의 랭스를 가지고 있는 다별량 변수들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xt가 이제 웨이트를 곱해줘서 ut가 되고 해당 ut가 앞서서 트랜스포머 첫 번째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키와 밸류와 키 쿼리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논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포지셔널 인코딩 또한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큰 U가 만들어지고 해당 인코더 블럭을 통해서 키와 밸류 쿼리들이 생성이 되고 이제 되고 여기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리그레션을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두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방법론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부분은 이제 인풋의 일정 부분을 0으로 대체 후 해당 0짜리 값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다별량 시계열이 존재하면 여기 그 쉐이딩된 부분에 0으로 채워줘서 어텐션 메커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결국엔 0으로 채워진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다. 그래서 해당 시계열의 데이터에 대한
그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정확한 레이턴트 벡터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로스는 이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재구성 오차가 아니라 마스킹된 부분에 대한 이제 예측 오차만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언마스크 길이 정확히 어떤 R R이 이제 R만큼의 비중만큼 설정을 해주면 이제 뭐 이 R에 대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는데, 0의 마스크의 길이는 이제 LM을 평균으로 갖고, 후의 언마스크 길이는 이제 LM의 그 연구자가 설정했던 비중에서 도출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 마스크의 길이를 제한했던 이유는 시계열의 특성상 이제 앞뒤의 값이 복제 혹은 평균을 근사하면 예측하기 쉽다. 그래서 너무 긴 길이 너무 랜덤하게 뽑아내는 것보다 특정 길이로 마스킹을 하고, 또 이에 대한 그 학습할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느 비중만큼 주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웨이트를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잘 초기화시키고, 다음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기존에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새로운 목적으로 나의 데이터에 맞게 변형하고 업데이트 한다. 이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고, 이제 출력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를 고정해서 시계열의 사전 추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리그레션에서도 이제 뭐 여러 모델들과 이제 TST 해당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그래서 볼드체 되어 있는 부분이 리그레션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개 중에서 3개의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즈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제한하는 프로포즈 메서드가 사용된 레이블이 지정된 트레인 데이터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성능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사용 가능한 레이블이 증가하면 슈퍼바이즈드 TST와 이제 비지도 학습의 TST, 파인 튜닝 모델 모두에 대한 성능이 향상한다. 그래서 파란색이 언슈퍼바이즈, 주황색이 슈퍼바이즈 방법인데 모두 RMS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슈퍼바이즈보다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로 수행한 작업들이 더 낮은 에러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또한 이거는 슈퍼바이즈 방식을 통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한 거고, 이건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한 건데, 이 11개의 데이터셋 중 7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언슈퍼바이즈 방식이 이제 11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8개에서 슈퍼바이즈 TST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언슈퍼바이즈 방식을 통해서도 슈퍼바이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그 발표를 마치고 우선은 디스커션 패널 분들이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위해 위치 정보를 반영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는데, 제한 방법론의 경우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마스킹된 0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동일한 마스크대에서 다른 값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답변은 마스크가 진행된 0 후에 0이 된 부분에도 포지셔널 인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0으로 마스킹이 진행되었어도 해당 부분의 오더, 그 순차적인 정보를 존재해야 마스킹된 부분의 예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코더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의 목표가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입력값을 잘 대변할 수 있는 representative value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디코더의 ground truth masking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후의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할 수 없다. 디코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인코더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치 정교화가 레이어 정교화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의 특성상 배치 정교화가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P에서 레이어 정교화를 사용한 이유는 사용된 데이터의 샘플 길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배치 정교화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이어 놈을 썼지만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는 특정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정해진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배치 놈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트레인 샘플을 다시 한번 사용해도 성능이 향상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논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추측상 프리트레인 후 파인튜닝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되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커션이었고 이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